돌아왔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맥을 제가 잘 끊었죠. 네, 이후에서 네. 지성이 형이 이제 어떻게 돼서 갑자기 형 분명 돌아올 걸 결심하고 중국을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탈북 동기랑 탈북 과정까지 일부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군대 얘기를 듣다 보니 근데 군대 요즘 얘기는 끝이 어느 없다 하죠? 순간부터 저희가 그 룰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맞아요. 뭔가 딱 한국에 들어오는 걸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이 좀 유두리 있게. 역시 베란 팀입니다. 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왜 얘기를 그래요? 듣는 왜 거죠. 그래? 네. 잘 끊더라고요. 되게 시청자들이 구미호 딱 당기게끔 제가요? 그다음 보고 딱 보게끔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켰습니다. 쉬는 시간에 부탁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지성이 형이 이제 경찰차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입성을 했죠. 나 기억하고 못 하고 있었는데 기억도 아, 해주시고. 당연하죠. MC잖아요. 네.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26살의 나이에 네, 중국에 경찰차 타고 갔죠. 그때 당시 그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디테일한 프로젝트인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짜서 이렇게 그 나의 경로와 모든 걸 다 이렇게 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언제 알았어요? 대한민국 와서 알았죠. 와서 근데 알았어요. 문제는 그때 당시도 엄마나 동생들은 다 중국에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딱 가는 순간 엄마를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딱 가서 엄마가 있는 집에 두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아무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알아보니 그 집을 한 달인가 두 달을 빌린 거예요. 형을 위해서. 그럼 지금 중국에 가서 엄마랑 동생들을 못 만났어요? 중국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어디 있냐고 했더니 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 나는 한국에 있다. 또 잘하시네. 그럼요. 사실상 지금 저 여러 번 MC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죠. 준비된 어머니의 멘트였어요. 약간은 그런 느낌. 엄마도 속이나? 라는 느낌 받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뭔가 어디 속여왔나?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옹화돌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드라마를 또 약간 쉽게 말해 심리 공작이죠. 이렇게 드라마와 이렇게 영화를 이만큼 보내주시고 그 빈집에 앉아서. 빈집이 아니 혼자서? DVD 플레이 아니 한 명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였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이렇게 하나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가지고 일단은 고기부터 시작까지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했어요. 또 장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박스를 부어 주셔가지고 심부름꾼이 따로 대신 있었죠. 조건이 있다. 밖에 나가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집 키를 잠그고 나가가지고 감금됐네. 그 감금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나가면 내가 자체가 연길 자체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연길 어디에 와 있다는 건 몰라요. 왜냐면 중국어도 잘 안 되잖아요. 밤에 움직여. 근데 연길은 조선말 씁니다. 조선말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 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나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중국이라는 그 나라의 이미지는 어땠어요? 중국이 좀 발전하고 있구나 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 보면서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발전한 기준보다 더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지역도 시골인데 그 안쪽에 쏙 더 들어온 거니까 더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었지.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북극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그죠. 내려와야지. 평양 쪽으로 가야 괜찮은 도시고 그치. 올라갈수록 시골이라고. 그럼 완전히 남쪽으로 오면 완전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완전 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로도 북한은 저녁 시간 2-3시간 정도 불 전 상태였는데 그때 중국 오니까 하루에 2-3시간 저녁 6시부터 8시부터 10시까지 준다던가. 거긴 굉장히 잘 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면. 우리 낮 시간에 주고 밤 시간에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그 지역에는 탄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슬슬 형의 고향의 실체가 나옵니다. 근데 탄강이 우리 집도 있고 이렇게 문제는 탄강도 많아요. 어딘지 알겠어요. 그쪽에 탄강이 많아요. 나 마지막까지 탄강이 한두 개는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파헤치. 알았어요. 그래서 지켜봐주세요. 중국 집에서 지금 감금이 되었어요. 온갖 자기가 먹고 싶은 것과 영화, 드라마를 가지고 지금 감금이 됐어요. 사실 듣기만 하면 되게 행복한 느낌이에요. 완전 행복했어요. 행복한 백수죠. 진짜 행복했어. 왜냐면 그때 생각해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고 먹을 거 다 있다. 그래, 지금도 행복할 것 근데 같아요. 걱정은 없었어요. 앞날에 나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복귀는 언제 하지? 근데 드라마 딱 트는 순간에 그런 거 없었어. 드라마 딱 보면 왜냐면 또 한국 드라마였고 그때도 또 여기 나와줘야지. 또 송혜교 씨 나와줘야 또. 아니 그게 자, 제가 본인 입으로 얘기합시다. 제가 왜 그 얘기는
처음 본 드라마 이게 첫 인상과 첫 중요하죠. 그래요. 그런 모든 첫 이미지가 번째는 다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것 강렬하죠. 같아. 프라우스 딱 보았을 때 그게 다시 그때 핫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핫했어요. 그때 지금도 핫하십니다. 그때 그 연락 중재자 역할하는 사람이 그러더라. 이게 한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 되게 핫한 드라마다. 이거부터 봐라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추천을 해줬구나. 그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요. 아까 얘기 지금 북조선 남조선 할 때여가지고 남조선 기래도당 막 이럴 때였는데 갑자기 한국 드라마라니까 일단 이해 못했는데 일단은 봤고 할게 근데 없으니까. 봤는데 우린 한국말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외래어 좀 나오는 건 이해 못했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참 그때 그 발랄한 그 송혜교 씨 보면서 아 한국이 되게 아저씨 미소 또 아우 씨. 아니 그러면 이런 면도 혹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형은 한국 쪽으로 총을 대고 경비를 서던 사람이 갑자기 적쪽에 서던 사람이 거기에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동생들이랑. 그러면 이제 이런 DVD나 영화를 보면서 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내가 알아보자 라는 마음도 혹시 있었어요?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복합적인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내가 북한에서 그런 얘기 들었으면 뭐 생각을 해보겠는데 중국 땅에 들어왔어. 중국 땅에 들어와서 엄마가 한국에 있대. 그리고 드라마 보고 있고 먹을 거 많아. 그러면은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뭐 이렇게 약간 뭐 방전됐구나 이제 아니 이게 문제는 나는 걸어왔으면 내가 길이라도 알고 있지 차 타고 왔어. 맞아요. 차 타고 오면은 몰라. 차 타고 왔고 그것도 뭐 내가 연길 시내 어디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연길 시내도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황인데 그냥 어느 쪽에 있는 느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 여지가 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내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단 먹고 자고 영화 보고 그랬죠. 네 그때 당시 그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강군만 되다가 밖에 나가고 싶은 욕망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지. 나 진짜 나 여기서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그 대신 조건으로 나가서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아 이 집은. 그러니까 왜냐면 나가서 말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라 조심하는 그냥 나가서 네. 돌아보고 밥만 먹고 가라 이런 조건으로 그 같이 그 서포트해준 사람하고 주변 네. 조금. 돌아보고 양꼬치 집에서 양꼬치 좀 먹고 그 구경 좀 하다가 칭따오 맥주 좀 근데 마시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이게 몸이 경직돼 있죠. 그렇지 이게 누가 뭐라 안 해도 되게 먹으면서도 이렇게 항상 눈치 보고 경찰 지나가면 섬뜩섬뜩하고. 그렇지 이게 잘하네요. 당연. 탈북자라니까요. 여기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당연하죠. 해봤구나. 너 몰랐어요. 해봤나? 엄청 섬뜩. 저는 톨게이트 보고 경찰서인 줄 알고 놀라서 도망갔다니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영화 계속 뭐 다시 부대 복귀할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보고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쵸, 뭐랄까 돌아올 미디어 날짜를. 영향력이 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교육으로 그러니까 그때 가장 처음 해봤을 때 그 드라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배운 대한민국하고 내가 교육받은 한국하고 드라마 속의 한국은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뭔가가 내가 어딘가에 속았구나라는 생각. 근데 이게 사상하고 속았다 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사상이 월등하다 해도 뭐 주상 뭐 이런 거 해도 진실 앞에서는 그건 하나의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도구죠. 네. 그렇지.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그거 사상도 뭔가 그러니까 진실한 더 나은 걸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를 숨기면서까지 그게 훌륭한 진실 사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든 생각이 이게 지금 내가 뭔가가 그 외부에 대한 거에 대해 너무 단절되어 있었다. 암둔하구나. 근데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꾸 그리고 한국 뉴스 드라마 이런 거 계속 보면서 그 조선족 자치구니까 그래서 보면서 다양한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가볼 필요도 있겠구나. 지금 풀하우스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많은 뭐 뉴스도 보고. 봤죠. 다. 근데 드라마. 일단은 풀하우스가 결정적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가장 이렇게 부정에서 궁정을 더 마음을 돌리게 한 게 그 풀하우스다 보니까. 송혜교 씨. 솔직히 그때도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바람난 가족을 봤을 때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바람난 가족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네. 전 안 봤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배우들이 한국에서 북한에서는 배우들이 올 루드로 있는 거 한 번도 못 19세죠. 봤어. 네. 거의 19세고 아, 그래서 그리고 안 봤구나. 온 집안이 다 바람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며느리가 다 바람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개 같은 나라. 아니 콩가루 집안이죠. 아, 완전 콩가루. 왜 이게 뭐 이게 근데 이런 나라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어. 왜냐면 이게 송혜교 같은 사람과 최지우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리고 권상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그 바람난 가족을 보는 순간에 주유소 습격 사건 또 보면서 느꼈는데 깡패들이 막 엄청 깡패들이 막 치고 때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경호원들인가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진짜 많이 보셨네요. 보디가드. 그때는 내가 한 달 동안에 처음에는 4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드라마 다 봤고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이지 이렇게 진짜 먹으면서 페인이세요. 먹으면서 보고 또 보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말 맞다나 너 그러다가 드라마보다 죽겠다라고 해서 먹으면서 하라 해가지고 우린 커피 터짐에 봤어요 정말. 아니 드라마를. 4일 세면 커피 터져요. 진짜 커피 나와요. 커피 터지면서 여기다 종이 끼워 넣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모든 인간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아, 예, 그래 한 달 동안 보다 보니까 그리고 영사관 뭐 앞으로 나오겠지 영사관 1년 3개월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영화 드라마는 다 봤던 것 같아요. 한국 거 웬만하면은. 그럼 그 얘기로 좀 넘어갑시다. 이제 한 달 동안 그 페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엄마나 동생들이 전화하면서 연락했죠. 이제 막 한국에 오라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꼬두겠다기보다도 그냥 기다리지 좀만 기다려 이 얘기만 했지 오란 얘기 안 했어요. 돈이 안 마련돼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했더니 그래가지고 근데 물어봤거든. 브로커 비용이 얼마나 했더니 500이래. 그러면은 주느라 말고 그냥 한국 갈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동생들이 구출 작전을 한 거죠. 브로커 안 쓰고 동생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동생들 루트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중국까지 형 만나러 온 거죠. 왔고 같이 뭐 동생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또 안전했고 왜냐면 동생들한테 한국 그 여건이 여건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건 있으니까 여건 가지고 그 가족은 그러면 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한 지 몇 년이 됐을 때 이제 형이 2004년에 왔으니까 따라 나섰고 2년 만에 2년 그러니까 그분들은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이제 2년 후에 형이 이제 오려고. 아휴.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네요. 왜냐면 그 브로커가 오게 되면 어쨌든 좋은 브로커들도 있지만 왜 위험하죠.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동생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간 거면 그쵸.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운이 좋다고 한 게 탈북도 누구처럼 10번 뭐 잡히고 10년 동안 뭐 탈북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올 생각이 없는데 왔고 와서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게 됐고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뭐 다 대한민국 이렇게 갈망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많지만은 지금 최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족이 먼저 한국에 오다 보니까 가족의 권유로 오는 오는 많죠.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희 친척 중에 반은 가족 친척이 권유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와가지고 가장 트러블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은 그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책임 누구한테 안 묻지만은 가족들이 막 꼬셔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살기 좀 힘들어지면은 내가 오겠다고 했냐, 니들이 꼬셔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를 한번 친척들이 올 때마다 한 1년 넘게 그냥 트러블이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정착하면은 그래 감사하죠. 그때가 고맙다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정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올 때마다 한 1년이 힘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탈북하시는 분들은 팀을 이뤄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럼 형은 이제 두 동생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탈북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아까 연길에서 나와서 그 여러 또 저희 멤버들이 있었어요. 뭐 저희 팀이 있었어요? 동생도 있었고 또 사촌 동생도 같이 그때 또 되게 또 걔네 넘어와가지고 걔네 같이 해가지고 가족 탈북이네요. 근데 동생들 그래도 한 6, 7년 만에 봤잖아요. 두 동생을. 멋있어졌었어요? 한국물 먹은 게 약간 티가 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 동생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 회사 다녔고 그래서 한국 온 케이스여가지고 전혀 거의 사람? 거의 말투도 싹 바뀌고 그러니까 되게 낯설지 않아요?
그쵸. 동생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어. 되게 예리하다. 네, 되게 낯설었어 동생이. 완전 낯설었고. 아니 동생이랑 몇 살 차이죠? 그걸 안 물어봤는데. 2살 막내하고는 6살인가 7살이 그래요. 아 형이 이렇게 많은 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사촌까지 하면은 우리 한 10대 명 돼요. 엄마와 형제가 7, 8명이 그래가지고 그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그렇네요. 강태가 시식설이라 할 정도. 아 강태간 식설. 네. 우리만 아는. 우리만 아는 영어입니다. 또 뭔 말이에요? 북한 드라마 중에 강태간 식설이라는 그 드라마 뭐 있는데 네. 거기에 식설이 뭐 한 30명 되니까. 3대가 같이 사는 것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그게 많은 걸 의미할 때 그냥 강태간 식설. 네, 굉장히 그래 대가족.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북경 용사관으로 가게 됐고 용사관에 갔을 때 동생들이 그 두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여건 위조 요건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게 말 그대로 위조 요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준 요건인데 당시 그 믿었죠 저는. 아 이게 이 요건 진짜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아니었던 거지. 마지막까지 속았네요. 그렇죠. 그게 계속 속고 속는 과정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영사관 그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한 이틀 묵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영사관 동태를 살피고 어디 영사관이었죠? 북경 한국 영사관. 그때 당시로서는 영사관 일본 영사관, 한국 영사관 이쪽 영사관들을 많은 탈북자분들이 두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영사관 뭐 사다리 놓고 담장 넘고 애들 막 두가는 거. 그게 일본 영사관에 두갈 때 엄마가 먼저 들어가고 애가 밖에 있는 걸 이렇게 잡는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구산 두간 상황인데 약간 이렇게 다행이네요. 손 떨어져 가장 이렇게 애처롭게 하는 그 사진이긴 한데 그때 당시 그게 영사관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가신 건 아니죠? 어떻게? 저는 두 바퀴 돌고 점심시간 돼갔는데 그 좀 전까지 있던 공안들이 거기 영사관 쪽에는 여기도 경찰들이 많지만은 중국 쪽도 공안들이 많아요. 경찰들이 많아요. 근데 점심시간 딱 돼서 그런지 근데 없어지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나? 근데 동생이 그 전에 그거 있어요. 오빠 이렇게 신이란 분이 있는데 그때 신 이런 거 몰랐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오빠 같은 사람들이 기도 들어준다고. 또 이렇게 왜 오빠예요? 형이 아니라. 거기 한 명 플러스 또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촌이나 가족 중에 또 여자인 동생이 있는 거죠. 한 명 또 온 사람 뭐 또 추가로 영사관 두고 할 땐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또 추가로 뭐 보충됐어요.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가족 탈북을 가족들이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족 친척들이 돕고 있는 상황들이어가지고 모두 지금 발 뻗고 나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탈북할 때마다 이게 좀 복잡해.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라가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약간 이렇게 저 누구지? 그 차인표 나오는 그 크로싱처럼 네. 되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정심되니까 사람들이 없어지고 동생들은 가도 된다고 해서 또 미국도 갔어요. 갔더니 처음에 공안들은 없고 그 안에 또 보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경비선 젊은 애들 되게 건장한 애인데 걔네가 여권 보자고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권 보자고 하는 얘기인지 알아 못 듣고 그냥 이렇게 와도 했더니 스톱 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서 이렇게 몸싸움이 좀 있었어요. 2명하고 그 앞에 경비선 2명하고 격하면 업싸움이 생기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 쫙 구경생 것처럼 막 서더라고. 혼자였어요 당시에? 나하고 한 명이 또 있었어요. 옆에 보좌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도 1대1로 지금 얘네가 맞싸움 난 거야.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 싸움 났지. 그러다가 얘네를 좀 쓸어 눕히고 결국에는 그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동문인 거예요. 지금 버튼 누르면 열리는 문인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 유리문을 강화문을 이렇게 옆으로 연 거예요. 안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닫혔구나 생각 든 거지. 근데 이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건데 이거 열리는 것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반 이렇게 두고 간 거지. 그래가지고 소리쳤지. 나 두고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한참이 한 5분 지나가 직원 껴가지고 5분 동안 그렇게 해줘 이런 거요? 그렇지. 그게 얘기했더니 리얼하다. 끼인 건 내가 끼었는데. 들어가. 그 뒤에 한 명 여기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손 잡고 있고. 손 잡고. 내가 한 명 더 있으니까 한 명 더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근데 5분 동안 그걸 했다고요? 되게 같이 있은 것처럼 느껴지네. 그래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보고 몸 빼라고 몸 빼면 열린다고 했더니 절대 안 빼지. 왜냐면 그게 거짓말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일단은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서 버튼 눌렀는데 고장 난 거야. 고장 났어요? 5분 동안 고장 낸 거예요 지금? 고장 낸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손으로 밀어가지고 다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려 하더라. 야 그거 이거 누르면 되는 건데 네가 이걸 안 해가지고 버튼 안 망가져가지고 돈 꽤 비용 들었다고. 그렇겠죠. 농담 부담했어요? 농담 삼아. 아 농담 삼아. 근데 전혀 웃기지가 않았어요. 네. 다음에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어떻게 되면 정말 아니 근데 그때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 전날 이틀 전에 20명이 잡혀서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려고 하다가. 들어와서 알았어. 니는 진짜 운이 좋다. 왜 이틀 전에 20명이 잡혀 나갔는데 니는 어떻게 안 잡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어떻게 알아 그거. 아니 그분들은 그런 상황을 그 안에서 다 지켜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치. 그거를 20명이 단번에 들어오면 그거를 근데 그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새벽 시간에 들어왔대요.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담담하게 얘기한 그때 당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너네는 참 운이 다행이다.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취지에서 얘기한 거죠. 그분들도 뭐 다 그러면 형이 들어갈 때 이제 가족들은 그 영사관 밖에서 다 들어가는. 아니 그분들 다 들어왔지. 왜냐면 그분들 한국 여권이 있으니까. 한국 여권 들어가지 한 명 복잡해 한 명이 들어와서 영사관 직원들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좀 열어달라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형이 아예 뚫은 게 아니라 먼저 아니 들어가서 근데 이게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왜냐면 진짜 한국 사람이 맞는지 진짜 들어오는 거 맞는지 조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그걸 못 참고 들어간 거예요? 뒤에는 동생은 급한 거 왜 두고 간지 10분 15분 지났는데 왜 안 나와? 그럼 들어가 누가 한 거고. 왜냐면 지금 앞에서 먼저 두고 가서 왜냐면 여기 앞에 서 있던 공안 애들이 지금 밥 먹으러 언제 빠졌으니까 올지, 이 언제 시간대에 올지 빨리 모르니까. 톡을 들어가자. 노려야 된다 이런 거지. 상황이 어쨌든 굉장히 급박하게. 근데 왜 들어가구나. 이게 다 디테일하게 얘기만 나면 한계가 있잖아 시간. 아니 우리 시간 같이 상관없어요. 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3분을 놀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오는 가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유리문 이거 누르는 걸 이걸 말 안 해줘가지고 그 난리 아니 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얘기가 나는 뒤에서 두고 가라고 왜냐면 안에서도 통화하고 있고 뒤에서도 통화하고 있으니까 다 얘기된 줄 알았어요. 서로 소통된 줄 알고 우리 가운데 있고 근데 이게가 그 동생이 그냥 그거에 대한 막 얘기하는 가정 속에 있었고 뒤에 있는 동생은 조급하니까 빨리 두고 가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박자가 안 맞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막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빨리라도 한시라도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두고 갔던 친구는 다 얘기해주고 그 정문으로 못 나와요. 걔는 그게 뒷문으로. 여기가 또 뒷문이 있어. 뒷문으로 그냥 또 나가고 도와줬던 동생은. 그래서 유리문을 고장내고 고장냈죠. 영사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거기서 아까 1년 3개월을 지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 외교 문제가 그 커가지고 그때 김하종 대사 이게 지금 2015년인 거죠? 네, 2015년입니다. 아니요, 아니 16년이죠. 2006년입니다. 2006년. 저 2015년이라 했어요? 네, 2006년이죠. 네. 이 2006년. 버릇이 무서워. 그때 김하정 대사였던데 중국 관계가 되게 좋았지만은 이게 외교적이 자꾸 영사관으로 들어오면은 결국 이게 외교적 마찰 때문에 탈북자분들을 한국으로 북송시키는 되게 딜레이시켰어요. 그때 당시 내가 영사관에서 내가 동생이 그 얘기하더라. 20명밖에 안 될 거라. 근데 딱 들어간 순간에 100몇 명 있더라. 영사관 안에요? 근데 한 달에 보내는 사람 10명씩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내 차례를 기다리려 130명이잖아. 그러면은 대략 1년 3개월 나오겠구나 생각 들었어. 그 실제로 1년 3개월 계셨어요. 계산을- 진짜 1년 3개월. 굉장히 머리가 좋네요, 형. 그걸 또 계산을 하고 한자 있었네. 그러게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네요. 근데 1년 3개월 동안 있다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해를 못 봐가지고. 그렇죠. 해를 못 봐가지고. 왜냐하면 또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선크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밖에 야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새까매요. 정말 누가 보면 북한에서 왔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새까매요. 근데 그런 거 한번 걸치면 또 약간 피부색도 좀 바뀌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었네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탈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울을 벗은 네, 탈피. 근데 그러면 아예 밖에를 못 나가고 그럼 거기서의 생활은 어땠는지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 또 생활이 어제는 그쪽으로 온 사람들 없으니까 뭐 비밀이니까. 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점심밥 먹고 드라마 보고 오후에 게임하고 또 드라마 보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침 드라마 한 편 보고 책 한 편 보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책 한 편 보고. 책 한 편 보고.
그러니까 좀 더 규칙적인 사람들은 그랬대. 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하고 밥 먹고 중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꽤 그때 공부한 친구들은 뭐 젊은 친구들은 그때 뭐 다 대학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또 각자가 있는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생활 적응해야 된다. 괜히 매일 뉴스 드라마만 챙겨보고 젊은이들은 어린 친구들은 그냥 매일 또 이렇게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아 저도 한 100명 넘게 있었는데 거기에 다 북한 남자였었는데 한국 그 회사에서 일하다 온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한국말을 썼는데 그게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데 진짜 닭살이 막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랬을까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막 이런데 이 사람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진짜 형 진짜 짜증나니까 꺼져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막 진짜 약간- 이게 안 듣다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서울말 이렇게 북한 표현으로 서울말 들으면 약간 이렇게 간지럽다가지. 네, 난 간지럽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유창. 맞아. 나도 내 동생 그 서울말 쓸 때 느끼는 건데 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되게 낯설고 이랬니 저랬니 하던 동생이 갑자기 이랬어요 저랬어요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왠지 이게 소름이 딱 쫙 돋고 너랑 나랑 거리감이 있나? 약간 이런 오해도 좀 생기고 처음에 딱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때 초반에는 저는 한두 달 동안은 그냥 주구장창 드라마만 봤어요. 드라마 보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한 두석 달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드라마 영화 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작가가 기기만 그런 거 있잖아. 분석을 하는구나.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아니, 대사가 어디에 애들끼리 될지 맞춰. 모르겠는데. 그 다음 대사가 뭐고 그 다음 스토리가 뭐고 막 맞춰. 그대로 돼. 그러면 전형적인 진짜 아줌마들 스타일. 점점 이 드라마 재미없어져. 왜냐면 내가 예상한 그거? 시나리오대로 나가니까 아 이제 드라마 하차해야 되겠다. 이거 하차. 드라마 안 보기 시작했어. 영화를 그럼 옮겨 탔어요? 영화를 좀 이렇게 그다음 한국 영화 보다가 한국 영화도 어느 순간 이렇게 그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한 선생님한테 배운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왠지 한 선생 작가인 선생이 왠지 고참 선생이 있어. 그 한 뿔에서 반 느낌. 이게 약간 액션 영화 이런 스토리 분석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영화도 이제 하차해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그다음에 미국 영화 보기 시작했어. 미드로 또 가셨군요. 미국 드라마 안 보고 영화로 봤어. 영화만. 미국 영화는 약간 좀 이렇게 감 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거기야 우리보다 더 자막 많이- 읽느라고 정신이 없이 올라가죠. 처음엔 자막 읽느라 정신없이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외계인 영화 뭐 이렇게 또 분류하다가 이렇게 SF 뭐 액션 맞아요. 뭐 로맨스.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 분석하지 않았어. 그냥 봤어 그냥. 그냥 영화하지 그랬어요. 잠깐 1년 3개월 동안 지금 영화만 보신 거예요? 설마?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6개월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화 드라마 다 이제는 이렇게 선협하고 질려. 하산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좀 시작했어요. 무슨 공부를 그때 시작하셨어요? 일단은 역사 공부했고 일단 북한에 대해서 궁금했어. 그때 봤던 영화 그 책들 뭐 김정일이 요리사 뭐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됐고 왜냐면 듣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한번 공부 쭉 하게 되면서 중국어 공부, 영어 공부 그때 시작했어요. 외국어 공부 그때 시작했고 그게 한 6개월 지나서부터니까 제가 1년 3개월 있었으니까 한 8, 9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안에서 할 게 없지 않아요?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밥만 주고 TV만 틀어놓으니까 이게 근데 사람이 둘 중에 하나 공부하면서 못 만들게 해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다 사람들이 한 1년 3개월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지금 다 없어졌는데 이게 왕자도 좀 있었고 사실이에요. 확인할 수 없는 숨겨놨어요. 방송이니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었고 근데 여기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몸도 다 있는 만들고, 거죠. 네, 다 몸도 숨겨놓고 만들고 그때 공부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뭘 대비하려고 그렇게 몸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이 사회에 좀 정착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마음. 잘해서가 아니라 그 드라마 영화에서 나는 그 몸짱들 있잖아요. 비 따라했네. 비를 따라 했다고 해도 뭐 가은이 아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1년 3개월 버티고 버티고 나왔는데 그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한 달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 영사관에 있던 우리 그때 또 공산군 애들이 있어요. 북한 군 애들이 저 말고 한 4명이가 또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들어왔냐? 공산군. 네. 공산군. 얘네는 영사관을 잘못 찾아가 대사관으로 가가 대사관에서 그 3층 건물 옥상에 있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한국 가겠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대사관 직원들하고 옥상에 애들 내려가지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옥상에? 그 웬만하면 담 타고 올라간 거 다 배우지. 아 공산군이 3층을 지금 담 타고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는 다 올라가지. 담 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영사관에 왔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또 담 타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1층이었는데 이게 그 6층인가 유엔 그 지부가 있었어요. 그 큰 건물 안에 이게 영사관별로 이렇게 충분히 나눠 쓰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 창문을 부수고 그 이거 다 깨고 그러니까 미국 가겠다고 한국하고 미국 가겠다 해가지고 한때가 뉴스 나왔는데 영사관 그 건물에 간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 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인 게 아니라 외교 그때 난리 났어요. 외교관 외교 시설 안에 얼만큼 이렇게 보안이 허접했으면 너덜했으면 거기 창문을 부수고 부쉈다가 창문을 열고 근데 거기 쇠살창 있는 거 다 이렇게 틀을 어가지고 그걸 나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유엔을 해서 들어가서 미국 미국으로, 가겠다고 신청해서 지금은 미국에 가 있다. 한때 그때 난리 났댔어요. 공산군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북한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러면 공산군이시라고. 어쨌든 그 친구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1년 3개월 버티고 한국에 오게 된 거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인천공항 왔을 때는 진짜 그 기다렸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 해야 될까? 되게 인천공항이 멋있었고 아름다웠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한국 와서 제일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괴감이 컸어요. 내가 기대하고 온 대한민국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겨.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했지만 발전한 속에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맨날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뭘 했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한국에서 뭘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거지. 한원 교육 받고 뭘 받았지만은 정작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엄마가 너무 답답했는지 맨날 술 먹고 막 시간을 보냈는데 돈 10만 원 주면서 나가서 돈이래 쓰고 오라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약간 두려워가지고 걸어서 시장 보고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냥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왜냐면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길을 익히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택시 타고 소리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택시비만 한 40-50만 원 썼다고 하더라고. 그게 길 하나하나 익히고 이렇게 자기 가는 길 왜냐면 왜냐면 이게 한정된 공간 안에 한정된 그 일만 하다 살만 살던 사람이 솔직히 전방 같은 경우에는 한정돼 있어요. 뭐 우리 고향 같은 데도 한정돼 있고 그런 공간에서 서울이라는 이게 진짜 이게 뭐랄까 복잡한 이런 전철만 봐도 기절할 것 같더라고. 이게 그때 8, 9호선 막 이렇게 전철 아니 근데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국정원 조사 보고 하나원 조사 하잖아요. 하나원에서 교육 받잖아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다 못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철 약도 버스 환송 이런 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 내가 받았다 해도 내가 가는 곳이 계속 바뀌잖아요. 만약에 뭐 요번에 건대고 해와고 뭐 만약에 동대문이 가는데 동대문까지 가기에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환승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회화역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내려서 그 목적지까지 알았어요. 네, 뭐 그런 방법 본인이 깨닫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적응력이 약간 떨어지신 건가요? 상당히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기보다 두려웠던 거지. 이게 뭔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사회가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촘촘히 돼 있고 너무 디테일이 돼 있다 보니까 두려웠어요. 아니 그러면 형이 그 막 1년 3개월 동안 그 영사관에서 기다리면서 한국에 가면 난 이건 좀 해볼 거야. 아니면 뭐 가족끼리 이제 그때 뭐 그때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약간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인데 너는 기술 쪽으로 가면은 잘 될 거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술 쪽에 뭐 할까 하다가 고민하고 그때 아빠도 자동차 쪽에 기술을 자동차 쪽에 있었고 해가지고 그때 폴리텍도 간 거죠. 폴리텍도 가서 자동차 기술을 배우면서 깨닫는 게 여기에다가 자동차 기술만 가지고 대한민국 살아가기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얼마 동안 이제 약간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한두 달 방황을 했어요. 그건 방황도 아니에요. 한두 달은 짧게 그러다 바로
폴리텍 갔죠. 들어가시고. 근데 알바도 하고 폴리텍도 다니고 뭐 그랬죠. 그래가지고 폴리텍 다니면서 자동차 쪽에 좀 그 뭐랄까 그 세계 자동차 쪽에 있는 그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자동차 정비를 가지고 돈 벌기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판금 도장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됐고 자동차 정비 배우면서 판금 도장 배우게 됐고 그리고 그때 또 내가 좀 어리바리했어요. 어리바리한데 또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판금 도장 쪽으로 취직하게 됐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왜냐면 그때 난 정비는 월 한 8, 90, 100 줬다면은 판금 도장은 150에서 200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됐고 그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창업도 가능하다는 얘기 듣게 됐고 또 그런 해주겠다는 분 밑에서 또 많이 배웠고 결국에는 그분의 도움과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창업까지 하게 됐죠. 한국 와서 2년 만에. 어머니 좋아하셨어요? 아들이? 솔직히 그때 뭐 엄마는 반대했어요. 네가 한국 온 2년 만에 뭘 자본주의를 안다고 창업하나 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저녁마다 알바했고 일요일마다 또 알바했어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사셨네. 모았던 돈이 한 1,000만, 1,50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정착금으로 좀 나왔던 돈에다가 엄마 돈에다가 해가 추해가지고 한 2, 3천만 원에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가게 안에 작은 가게 또 하나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2, 3천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장비 뭐 해가지고 어쨌든 소액으로 그때 창업을 하게 됐어요. 창업을 하게 됐고 아니 근데 아들을 뭐 한 6, 7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한국에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 보면 많이 고무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반대를 왜 하신 거예요? 그게 그 창업이라는 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그 격리를 했다고 했잖아 회계를 했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이렇게 안정적인 쪽으로 가기를 원한 거죠. FM대로 밟아가지고 꼭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 시험이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규정 많은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나는 좀 맞아. 이렇게 모험 쪽인 쪽으로 가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는 좀 두려워한 거지. 어머니랑 같이 생활했어요? 한국 와가지고? 그렇죠. 1년 동안 엄마하고 많이 싸웠죠. 아니 생활했다고 여쭤봤는데 왜 싸웠다고 답을 하세요? 아니, 근데 생활하다 왜냐면 자꾸 나왔던 얘기가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 오게 제일 힘들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고. 엄마가 자꾸 이렇게 꼬셔서 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지금 뭐냐고 내가 저기 있었으면 걔도 그 뭐라도 됐을 텐데. 소에서 꼬리는 아니어도 뒤에서 머리를 뭔가 했을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죠. 지금 감사하죠. 그게 텀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와서 한 1, 2년은 그런 얘기 많은 탈북자들 해요. 약간 탈북 사춘기. 탈북 사춘기지.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다른 환경 오면 모살이라는 거 하는 건데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텀을 넘고 나면은 아무래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북한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울퉁한 건 맞으니까. 그렇죠. 어머니는 뭐 잘 계시죠? 예, 잘 계시는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늘 걱정이에요. 네. 저는 뭐 형이 지켜주셔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어머니의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꿈꿨던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때 내 눈에 보였던 것들이 뭐냐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사회 적응을 가장 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치. 왜냐면 남자들. 북한에서 그렇죠. 북한의 교육과 북한의 시스템이 길들여졌는데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게 빨리빨리 문화와 규칙적인 문화와 이게 어찌보면 권한행군 시기 이후에 북한의 규칙적인 생활이 다 없어졌어요. 일반 전번에 그 탈탈탈 나온 그 친구 같은 경우 탑 클래스 친구들은 FM 생활을 했겠지만은 그렇죠. 일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좀 자유분방하게 살았죠. 평양 말고는 다 풍비박산났죠. 그렇죠. 회사에다 일정한 돈을 넣고 그냥 자유롭게 장사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규칙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버거운 거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버거워하는 노동 사람 강도는 많은데요. 또 세고 하니까. 몸에 안 맞고 이제 그걸 적응하는 시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영어인 측면에서도 되게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식 쓰는 용어하고 완전 한국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서 자동차 정비하면서 북한에서 내가 많이 들었던 자동차 정비 그 도구 용어하고 한국에서 쓰는 그 정비 도구 용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내가 다시 다 하나하나 적응해 가야 되는 거고. 그걸 2년 만에 오셔서 창업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잘 창업이 좀 번창했나요? 네, 상당히 번창.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공부를 많이 못했길래 매일
그 잠을 줄여가면 공부를 계속 했어요. 일을 그래서 하시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했고. 일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에 관련 왜냐하면 일단 법에 대한 걸 알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게 그 판검도장이니까 그 교통부법하고 환경부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공교부에서는 이게 그 이게 지금 판검도장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환경부에서는 판검도장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때 약간 그 녹색혁명 녹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규제하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법을 알아야지만이 공무원들이 와도 내가 그에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법 공부도 해야 되고 되게 철저하시네요. 세금 공부도 해야 돼. 이게 몇 살 때 형 그렇게 철저한 28. 계획을 28살에 네. 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성 씨 나이. 그때 28에 그 창업할 때는 내가 회사도 가서 막 그 했던 이유는 왜냐면 인맥도 없고 그리고 기술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경험도 없잖아.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것들 간접적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인 거잖아. 이게 내가 직원이지만 항상 사장처럼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내가 사장 됐을 때 이 문제가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항상 그게 직원이지만 사장이 생각을 항상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그치 있었지. 아니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을 일가는 안 하고 상관이 계시잖아요. 없게 지금 또 논문 쓰고 계신데 어떻게 된 네. 계기로 번창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네, 2008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많은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때 MBC에서 되게 최연선 뭐 해가지고 뭐 젊은 사업가 해가지고 방송 한번 취재도 되고 태워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순간에 이렇게 뭐라 할까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는 아니, 아니었고, 달인?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잘 돼가지고 그 유명하게 된. 한 2달, 석 달 동안은 그 예약을 잡아놓고 차를 수리할 정도였어. 그래가지고 오. 직원들도 받게 되고 직원들이란 게 나보다 10살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직원 몇 명이나 더웠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3명 정도 더 썼어요. 어. 그래가지고 근데 올해 한 달에 보통 나간 돈이 그냥 이익 없이 나간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돼야지 내가 마진인 거지. 인건비 월세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쨌든 그때 당시는 많은 설날하고 추석만 쉬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주저앉아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돈은 그때는 솔직한 얘기로 어린 나이에 큰 돈 만져봤어요. 한 월에 1,000만 원씩도 만져봤고 그러니까 이익으로 또 만져봤고 저는 그때 돈 많이 벌면서 느끼는 게 그런 생각이었어요. 좀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뭘까? 왜냐하면 계속 돈 벌면 벌수록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집에 오고 이것만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돈 사실 즐겨야 될 나이인데 그 그렇죠. 나이 때가. 네, 즐겨야 20대 될 후반이면. 나이인데 근데 내 생각은 그때 40대 50대에 있더라고. 40대 50대 아저씨들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맞아 또 그 아저씨랑 일을 하니까. 애늙은이였어요? 실질적으로 상황이 내가 그러니까. 그때 사진 보면은 내가 거의 30대 정말 40대 같은 얼굴을 하고 다녔어요. 쭉 가네요 그 얼굴로. 왜 그랬냐면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장난이야. 사장 받아들이지 마요. 욕먹겠다 또. 아니 그 어린 사람이 사장이라는 거가 약간 나한테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또 늙어 보이게 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게 손님들 오잖아요. 나이 많은 직원들한테도 사장님이라고 다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 나는 개의차가 다 그들을 다 사장으로 불러줬어요. 하는 뭐 생존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사장처럼 행동하더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많이 못 느꼈네요. 돈은 좀 벌었지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고 아니, 생각했죠. 솔직히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 북한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회사 와서 많이 그 사장이나 왜냐면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란 얘기 들으면서 실질적 사장처럼 자기들이 행동하고 있으면서 자신감 많이 찾더라고요. 그럼 종업원이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네네. 아니 그게 아. 2명에다 대명 청년 1명, 아. 4명.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논문 쓰고 왜 계시잖아요. 갑자기 방향을 확 틀었어요? 네, 왜 갑자기 공부 쪽으로 이렇게? 그때 한 3년 됐어요. 3년 그거 했고 그때 당시 제게 약간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 운이 좋다고 했던 얘기가 또 그런 건 것 같아요. 건교부가 많이 약세지면서 환경부가 커지고 이게 판검도장에 대한 규제가 점점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못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때 옆에 현대차 사장이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그 현대차 그 본사 사장이죠. 그 전략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현대차가 이런 전략 한다 하는데 듣는 순간에 이쪽 시장이 커지겠구나. 커지고 현대차에 밀리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어떤 전략을 했냐면 그 만약에 내 지역 내가 안산이다. 안산에 만약에 현대차가 그 사는 주민이 현대차를 사지 않아요? 그러면 현대차 지점에다 그 사람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 현대차 그 지점에서 그 고객한테 문자를 날라줘요. 이제부터는 고객님 전문 이렇게 담당 그 카센터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여기 오시라고. 그러면은 이게 멤버십 개인 사업자는 완전히 보증 뭐 그런 시스템을 그리고 무료 그 서비스 있으면 계속 문자 날려줘.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고 이런 가게 가게 되지 찾아가죠. 나한테 안 오게 되거든. 결국에는 이게 고객 싸움인데 결과적으로는 대기업한테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금 도장 쪽도 원래 정비소에서 안 했는데 현대차에서 그걸 그 영역도 이렇게 늘리고 있더라고요. 현대차를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기업마다 생존 전략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게임에서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 그럼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통일인문학인데 솔직히 그때 당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경영학과를 30살에 진학하게 됐죠.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도 뭔가 체계적인 공부와 체계적인 것에 준비를 해야지 뭔가 대응하던 키우던 뭘 더 좋은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약간 배움이 모자라다는 거를 이제 창업을 하면서 좀 뭔가 느껴졌나요? 느끼죠. 왜냐하면 고객 차가라는 게 뭐 마티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랜저 에쿠스까지 다양한 차가 와요. 근데 이게 차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같이 와요. 근데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그 사람들이 맞는 수준에만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자면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치. 만약에 차 딱 들어오는데 이 차에서 나는 클래식이 나와. 그러면은 이 사람 최소한 클래식에 대한 이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 스톱을 하고 학교에 가서 그럼 처음에는 경영학을 지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경영학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왜냐면 내가 했던 게 사업이고 경영 쪽이 그래도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했던 거죠. 계속 창업이나 뭔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다른 사회적 기업은 그때는 더 추세였어. 그래가지고 그쪽을 관심 많이 했고 지금도 뭐 그 기업이나 창업에 대해 관심 많아요. 저는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로도 그래가지고 그거 경영 뛰동검 나는 친구들이지. SQG요. 뛰동검 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일단 팀 플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그러다가 아니 근데 30살에 대학교를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참 어린애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경쟁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어요. 원래 1년 한 학기 1년 동안은 방황했어요. 좀 전까지 작년까지는 사장님이었는데 신입생이잖아요. 신입생 거의 뛰던감 나는 애들하고 또 아니 대선배라고 해도 나보다 다 어려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공부한다는 게 근데 그거는 자존심을 세울까 아니면 내가 배움의 목표를 둘까의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배움의 목표를 두었으면 나는 거기서 무한정 낮아질 필요가 느낀 거고. 자존심을 많이.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은 없을 때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지. 있는 사람한테 자존심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멋있는 말이네요. 네. 없는 사람들이나 자존심을 세운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열등감하고 자존심하고 좀 약간 그런 건데 자존심 부릴 때는 부려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자존심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열등감 그러니까 자존심이 플러스하면은 그게 자존심이 열등감이 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열등감 커버하기 위해서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한테 들었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방어를 하느라고. 네, 정답은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굉장히 댓글에 굉장히 그 부단히 익숙한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민감하게 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래서 솔직히 어디 대학교인지 물어봐도 돼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두갈 때도 좀 공부를 했고 두가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기본 그 한국에서 배우는 중고등학교 그 교육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공부는 시간과 그냥 비례한다 해가지고 주구장창 그냥 도서관에 그냥 있고. 아 근데 저는 정말 형 얘기가 이제 공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공부라는 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나 사람들이랑 휩쓸리는 게 네, 제일, 인간생활. 제일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경영대 안에 그 학술회도 있고 포럼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려고 아니. 노력했네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기보다도 배우기 위해서 그들하고 친해졌던 것 같아요.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솔직히 많이 배웠고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 학회나 포럼 친구들이 또 다른 이렇게 그래도 학회하고 포럼 할 정도면 또 그 대학교 안에서도 또 경영대 안에서 또 우식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 노는 친구 있고 봉사하는 친구 있지만 학회 포럼으로 한다는 거는 깨어 있으니까. 그래가 그 친구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많이 배웠고 배우는 과정에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보게 됐고 또 그런 우리 건대 안에 통일에 관련된 탈북민에 관련된 연구하는 기관도 있어가지고 거기 프로젝트 참여하다 보니까 서서히 탈북민에 대한 연구가 네, 관여하게 됐죠. 그때 나왔던 책이 탈북민의 적응과 치유란 책을 그때 학부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인터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책이 나왔죠. 아, 만드는 데 책을 직접 쓰셨어요? 참여를 하신 거예요? 연구원으로서. 네, 그러면 전공 공부를 하면서 병행해서 이제 뭔가 그 통일 통일 관련된 탈북민에 관련된 예, 그쪽으로 공부하는 목적의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가 해가지고 남을 주자는 취지니까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탈북민 적응과 치유라는 그 포커스는 그때 당시 탈북하신 분들 이후 한국 생활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적응 잘하고 있고 자기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졌죠 그때 당시. 그러면 형 얘기도 굉장히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아니죠. 저는 건가요? 그냥 연구원으로서. 연구원으로서. 그 쓰는 사람 입장에 나의 감정이 안 들어가고 다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모범적인 사례를 해가지고 두세 명의 이야기를 다뤄가지고 책을 본인 내게 얘기는 되죠.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투과할 필요가 없지. 그 일을 하면서는 뭔가 좀 그래도 뿌듯했어요. 뿌듯했어요. 어떤 면이 그렇게 뿌듯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중심으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응을 잘한 사람들의 그 사례는 확실한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다. 결국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 사람들을 삶까지 변화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계속 취재 인터뷰 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들의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도전을 받고 내가 또 변화지는 거죠. 그게 동기부여.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그룹하고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패배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 패배 의식에 그 쩔었다고 하면 있는 사람들 그게 두가면 같이 나도 패배 의식에 이렇게 다운돼 있지만 옆 사람의 그 그쵸. 에너지를 같이 받게 되죠. 여기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 받게 되고 맞아요. 여기 막 욕하는 사람 있어봐요. 다 같이 욕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가 또 잘 체험을 하고 왔잖아요. 그때도 그 책을 그렇게 냈던 이유가 그때 당시 탈북민들 적응 못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부정적인 이렇게 시각들이 언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수면 위에 내놓은 거고. 사실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잘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냥 왜냐면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분들은 자기 앞일만 그냥 차근차근 예쁘게 하고 계시니까 그걸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러진 않아서. 그때 김진옥 씨를 인터뷰를 했죠. 책의 안에도 김진옥 씨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네, 오랜만에 듣는 네. 이름 그 이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그 일을 공부를 원래 4년제잖아요. 그 경제 쪽이. 그래서 그걸 하시다가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원래 계신 거예요? 제가 졸업을 하고 창업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예, 이제 정확하게 뭔가 4년제 대학을 마치고 하려고 했던 타이밍에 큰 사건을 겪었어요. 그때 제가 엉아들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2007년에 제 주변에 한 명이 자살해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는 그게 나한테 충격을 안 다왔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 졸업할 때쯤에 20살 친구가 자살하는 때가 아는 친구죠. 잘 아는 친구. 자살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거였어 그때 당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뭐 고향 친구였나 아니면 그렇죠. 대학교? 아니 고향 친구가 우리 교회 나오던 친구였어요. 근데 아, 교회 나오다가 친구. 탈북 친구 교회 나오던 친구인데 지방에 내려갔고 어쨌든 가족 환경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친구인데 그 얘기 듣고 인문학이라는 것 쪽으로 다시 관심 갖게 됐고 그때 당시 제 카톡에도 그러니까 소통 치유 통합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건 같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치유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남북한이 통합이 될 수.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은 일획일적인 거. 통합이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 품을 수 있는 품는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서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든 거죠. 그때 들었고 그때 몇 년도에 그러면? 제가 7년도, 8년도? 아니죠. 2011년도에 대학 졸업했으니까 2011년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은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더 공부를 2011년 미안해. 내가 2015년 2015년 14년에 있었어 그게. 그 일이 터지고 나서 2014년. 그때 다시 뭔가 인문학 쪽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문학 제가 계속 인문학 서적 두고 다니는 이유도 그런 거인 거죠. 인문학 안에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거다. 왜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의 그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되는 것이 결국은 인문학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렇게 굳게 믿고 지금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계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인문학 쪽으로 지금 완전 내 삶에 뭔가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인문학원에서 일본도 학회를 또 다녀오셨다고. 국제학회요. 네, 국제학회 다녀오셨다고. 댕겨왔죠. 네. 근데 댕겨왔는데 그거는 제가 발표가 아니라 서포트 조력자 역할로 간 거고. 그럼 지금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공부를 하면서도? 뭐 연구 보조 조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여러 가지 프로젝트 참여하고 이번에도 그런 탈북민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통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그 서로를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좁혀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자꾸 책으로 내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하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제가 저는 거창한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의 차이를 최소한 어떻게 좁혀보자라는 취지에서 할 뿐이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진솔한 얘기를 자꾸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저런 사람도 저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 저런 얘기하는 거나 그냥 다양성을 좀 우리가 좀 더 넓혀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저희가 원래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 완전 생략됐어요. 하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어떤 걸 좀 원하냐고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더 하는 큰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표가 컸고 확실했는데 점점 내가 여기 우리 대표님도 시장님도 있지만은 목표라는 게 정하는 건 좋지만은 그 과정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제가 10대 때 꿨던 목표하고 20대 때 꿈꾸었던 거, 지금 꿈꾸는 거, 앞으로 꿈꿀 게 계속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장 핵심의 중심은 그냥 제가 늘 생각하는 게 행복한 통일, 어떻게 행복한 통일을 이룰까? 결국에는 솔직한 얘기로 분단이 우리 사회에 주는 참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우리 사회 가정 안에 갖고 있는 상당한 문제가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줘요. 그리고 갈등과 혼란도 주고. 일단 정치적 이념 안에서 벌써 남북한이 확 갈라지잖아요. 가족 안에서 설에 가장 우리 집도 안에도 정치적 얘기하면 확 갈라져. 그래 싸우는 주제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런 주제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 거 보면서 답답해요. 그렇죠.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 것만큼 또 그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주제로 이게가 통일이라는 어렵죠. 주제가 그냥 통일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 삶과 내 가족과 나의 후대한테 모든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거를 좀 행복하게 어렵지만은 너무 이렇게 유토피아 같은 얘기지만 좀 이렇게 최대한의 그 충격을 줄여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모르겠으면 언제 또 마음 바뀔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 신지성 씨의 이제 통일 강의였습니다. 강의가 됐네요. 네, 거의 강의 수준급으로 이제 굉장히. 근데 많이 정말로 해주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정말 한국에 와서는 저는 그래도 뭔가 한 길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본인의 생각을 하고 여러 길로 이렇게 경험하시는 거 보면 참 도전하시는 부럽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그냥
그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뭐 공부도 의미 있는 그렇고 삶.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삶이다 플러스 통일인 거예요. 가장 큰 통일이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모든 게 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잠깐 넘나들고 있는 거고. 너무 저희가 약간 항상 말하지만 그 통일이라는 그게 참 이게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고 참 정말 그래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취지가 배나 통일이고 베나통 이거 베나TV요. 저기요. TV죠? 여긴 탈탈탈이고요.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 탈탈탈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네. 간접 광고입니다. 지금은 베나 통일 아닙니다, 여러분. 탈탈탈을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또 한참 이렇게 탈탈 털 줄 알았는데 탈탈 안 털어가지고 아직은 2시간 안에 얘기하기 좀 짧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유성 씨가 굉장히 자존심을 지금 긁고 있어요. 네. 근데 유성 씨가 그때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이렇게 업된 거 보면서 근데 초반부터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게 경력을 무시 못하는구나. 형이랑 저랑 베나TV 같이 입성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차원이 달라졌어요. 네, 많이 달라졌죠. 왜냐면 형이랑 가는 길이 또 저가 다르니까요. 네, 네, 베나TV 예.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 알겠습니다. 탈탈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네. 마지막으로 할 뭐 얘기 없으신가요? 소감? 그냥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북한의 차이를 좀 더 좁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질감을 더 키워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공통된 걸 좀 더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약간 저기 뭔가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사장님 같은 말이었어요. 네. 그런가? 네.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지금. 무슨 성함을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지 또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이렇게 좀 그 남북한의 차이를 좀 줄이는 거에 목적을 들려면 굉장히 진솔하고 담백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조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이제 신지성 씨 탈탈탈. 인생담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베나통일에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켜볼게요. 네. 네, 여러분 이상 뭐 저희 지성이 형의 오늘 뭐 탈탈탈이었고요.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하는 광고가 뉴스. 있습니다. 네. 네, 그 뭐였죠? 이상가족 찾기입니다, 여러분. 이상가족 찾기. 이상가족 또는 고향 친구 찾기예요. 참 좋은 네, 실제로 취재로 유성 하는 씨도 거죠. 동창을 찾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맞아요. 네. 저희 동창회 많이 보고 있네.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했습니다. 또 네. 동창들이 그러니까- 모여서 많은 얘기를 하고 참 좋더라고요. 네. 친구들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땅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 느끼고 싶으면 많이 베나TV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베나TV 후원금 말고도 탈북자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따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탈북자분들을 위해서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시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다 촬영해서 아주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의심하지 마시고. 네.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네, 요리조리로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분들을 위해서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요리조리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안 가시는 것 같던데. 네. 많이 여러분들의 바빠졌어요. 예.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제 많이 우리 복용 PD를 바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 부탁드리고요. 자, 2017년에도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탈탈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